네,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의 시대, 네, 새로운 책을, 좋은 책을 출간하신 이시안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저는 성신여대 겸임 교수고요. 그리고 북튜브, 시안책방이라는 북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젊어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실제로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저는 최근에 인문학 서적 책들, 내신 책들을 재밌게 잘 봤거든요. 네. 주제를 폭넓게 이렇게 다루셔가지고, 역시 좀 깊이가 있으시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되게 다른 주제의 책이다. 그래서 좀 되게 좀 신선하게 봤거든요. 좀 집필 동기가 있으실까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이버랑 같이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라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네이버 메인에 뜨는 어떤 인터뷰인데 그게 비즈니스 섹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네이버 메인에 뜨다 보니까 웬만한 유명하신 분들은 다 섭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즈니스 쪽의 탑 티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이야기를 좀 듣고 다음 주에는 또 이쪽 분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지만 저는 어쨌든 이걸 한 번에 쭉 보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메타버스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 비즈니스 분야의 각각은 다 따로 가고 있지만 이 전체 흐름을 보면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거 빨리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침 6월 달부터 이제 그걸 그만하게 되면서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빠르게 그 전부터 준비는 했었지만 빠르게 해가지고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30년도가 되면 1700조까지 커진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좀 봤었는데 정말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은 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나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인터넷의 다음 버전,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 메타버스라고 한 거는 앞으로 그런 모든 연결의 도구가 모바일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자체가 메타버스를 도구로 설계가 돼요. 그랬을 때 그 시장성이라는 건 진짜 지금 얘기하신 1700조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뭐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결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1700조일 수는 있지만 그거와 확장되는 외연성이라는 거는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집필 하시면서 실제 메타버스 체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좀 새로운 어떤 경험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좀 다른 경험들은 뭐냐면 제페토에 들어가면요. 그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제페토잖아요. 제페토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와요. 앞에 사람이 오는데 위에 이제 자기 아이디가 떠 있죠. 아이디가 떠 있고 사람이 오는데 두근두근 거려요. 이 사람이 말을 걸까봐. 근데 제페토는 또 한 70-80% 이상이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거는데 영어를 걸까봐. 그래서 그런 경험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내 피드에 누가 댓글을 남기면 친구가 댓글을 남겼구나 하면서 나도 대댓글을 남기고 뭐 그런 경험들은 있지만 거기서 사람과 마주친다는 느낌은 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여기 사람이 있으면 왜냐면 공간은 서로 다른 데 있지만 같은 시간 내에 존재하는 거고 초월 공간이니까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과 마주치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메타버스의 만남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닐까.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회의 툴을 출시했는데요. 거기서 회의를 한 경험이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하는 것과 좀 다른 느낌, 진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좀 다른, 우리가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방식이. 근데 이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정말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초기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게임이나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게 되고 사람들의 좀 일상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했거든요.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네. 이게 네. 점술 프로그램처럼. 근데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이 메타버스의 선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용어 자체도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게 예측이 되어 있어요. 가령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진짜 개발자가 있지만 또 자기들이 어린이들 블록 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도 있다. 로블록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30년 전에 나온 책에서 그런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방식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이 일단 발전하면 거기서는 그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따만 하잖아요. 네. 얘가 스노우 크래시에 보면은 거의 고글처럼 돼요. 고글처럼 돼가지고 안경으로 평소에 쓰다가 또 이렇게 건드리면 그게 앞이 가려지면서 메타버스 시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고 옆에 운전을 하면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하고 틱 하면은 이게 앞이 싹 가려지면서 메타버스에서 누굴 만나요. 그 얘기를 하다가 앞에 조심해 하고 탁 하면 다시 현실이 보이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고글이 만들어지는 거겠지만, 만약 이런 기술들이 또 뒤따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바로 또 가가지고 파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할 때도 가령 제가 여기 올 때도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모스크바에서 잠깐 만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통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들이 완전 개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대부분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세계가 열릴 것 같다라고 해서. 딱히 그렇게 상상은 안 하는데 그러세요? 네. 네. 어떤 세계가 열릴 것 같으세요, 지금?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네. 봤던 것처럼 매트릭스가 우선 먼저 좀 제 네네. 생각이 나고요. 아까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 세계와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쭉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그 들어가서 이제 현실도 하나의 메타버스처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서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실과 메타버스를 지금 구분하셨잖아요. 그 현실은 이게 왜 현실일까요, 우리한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누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아유 게임만 하지 말고 제발 현실 좀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현실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죠? 직업을 가지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 생활을 영위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안에서 직업이 생기고 여기서 돈을 벌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실 메타버스와 게임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기 아바타가 있고 그걸 조종해서 뭘 한다. 그럼 비슷한 거 아니냐? 특히 요즘에 게임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진짜 네. 현실감 있게.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하루 9시에서 6시까지 메타버스에서 근무를 한다.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그럼 이 사람한테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게 현실과 가상공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하나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요. 뭐 유니버스 1, 유니버스 2, 유니버스 3가 같은 등위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실은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공간이지만 유니버스 1에서는 내가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고요. 근데 또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니버스 2로 가면은 나는 닌자인 거예요. 약간 일탈의 공간. 그러니까 유니버스 2에서는 닌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또 유니버스 3에 가면 스파이인 거.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이 내가 사는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게 흔히 생각하는 요즘에 주 캐릭터와 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 캐릭터, 주 캐릭터, 주 캐릭터. 그러니까 얘도 나고 얘도 나고 얘도 나인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너는 스파이냐 아니면 여기서 일하는 점원이냐 넌 뭐냐? 전 둘 다예요. 이게 되는 게 메타버스의 시대인 거예요. 네.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곳에서 하루에 8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하는 건 잠자는 것 빼면 다 대여섯 시간만 현실에 있다. 그럼 나한테 현실은 어떤 거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가상의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요즘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로블록스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에서 파는 가방,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매는 가방이 구찌에서 나온 게 막 400만 원에 팔리고 그래요. 좀 비싸네요. 좀 비싸고, 근데 뭐 2만 원짜리 뭐 옷도 네. 있고, 몇천 원짜리 옷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이게 손 안에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 왜 돈을 써? 그 허공에 날리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 나도 나예요. 그러니까 딱 갔는데 나만 내복이야. 다들 막 좋은 옷 입고 있고. 근데 나는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거든요. 하루에 6시간씩 보내는데 그럼 당연히 그럼 이거에 비해서 좀 더 입히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 가상의 공간의 나를 가상의 허구의 나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쓰는 거고. 그나마 400만 원짜리 그런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지만 보통은 아직은 이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네이티브들, 앞으로 태어날 메타버스 네이티브들은 가상 공간과 현실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못 느낄 겁니다. 네. 우선 최근에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네. 실제 멤버도 있지만 가상 멤버가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네. 이 걸그룹이 그 지금 브래드 평판 1위에 올랐다고 네. 그런 기사도 잠깐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이 연령대에 가진 친구들이 이 진짜 이 가상 세계의 인물, 메타버스,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들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 인물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여기 사람만이 진짜 이게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존재감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휴먼들은 뭐가 좋냐면 나한테 맞춤형으로 잘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걷다가 그런 팬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걷다가 뭐 언니 너무 좋아요 댓글을 달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팬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도 있고, 그리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사고를 안 치잖아요. 24시간 일할 수 있고 사고를 안 치고 동시에 한 30군데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약간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기획사가 이제 기획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제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니까 기획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에 열광했을 때 뭐 40대, 50대, 60대 이러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가상인간에 저렇게 열광하는 게 옛날에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느낌으로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짜와 진짜라는 이 경계가 너무 뚜렷하고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럴 여지가 없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재석이 MC죠. 개그맨이라고 해야 돼. MC 유재석이 부캐로서 유산슬 활동을 했을 때 그 50대, 60대 분들도 유산슬에 열광해 줬거든요. MC가 아니라 신인 가수 유산슬입니다. 그럼 하면서 이 가상의 캐릭터에 같이 공감하고 이게 속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인정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메타버스라는 이런 부분, 가상, 디지털 휴먼 이런 것들이 낯설 뿐이지 이분들이 뭐 그걸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아까 그래서 제가 주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들 좀 공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얘기하신 에스파라든가 이런 걸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올 거고요. 디지털 휴먼의 모델들이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광고도 찍고요. 룩지, 로아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뭐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블록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저는 156분이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렇게 2시간 넘는 시간을 여기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떤 힘이 있는 건지 이런 플랫폼들에.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형 플랫폼은요,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막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이제 조사를 또 했죠. 그랬더니 로블록스에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미국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무엇이냐 이런 조사를 했거든요. 게임이 아니에요. 50에서 60%가 대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바타들이랑 대화하고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156분 그 조사에 의하면 유튜브가 한 50 몇 분 정도 되고요. 네. 들어갔을 때 네. 내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하고 해도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인스타는 한 30 몇 분 정도 됩니다. 근데 로블록스는 2시간 반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시간을 엄청 였다가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유튜브는 가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정보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어서 쭉 갈 수는 있겠지만 로블록스는 쌍방향 대화가 일어나고 상호 소통이 일어나요. 친구랑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수다 떨다 보면 4-5시간 금방 갈 때도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러다가 친구랑 야 그럼 우리 뭐 서점이나 갈까? 이럴 수도 있고 그 볼링이나 치러 가자 하는 식으로 자유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을 엿다 쏟아붓게 되고요. 지금 현대 비즈니스의 가장 큰 이슈는 저 사람이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 그렇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나이키와 닌텐도가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가져올 때. 그래서 메타버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들어가면은 시간을 정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여기서 다 사로잡는다. 그럼 광고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상품도 여기서 팔아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호라이즌이나 게더타운 저도 우선 이미지로밖에 네네. 잘 못 봐서 네. 그러니까 우선 아직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쉽게 막 이렇게 선뜻 들어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 혹시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이거 해보셔? 아니 그 집에 네. 하나 있어요? 사놨어요. 네, 네 노래도 하고 춤도 따라하고. 네. 그쵸. 네, 근데 그거 케이크 잡기 뭐 이런 거 네, 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네, 특히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클라임2라고 이렇게 등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처음 보면 그래픽이 그렇게 되게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막상 하잖아요. 여기가 뻐근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이 굉장히 진짜처럼 묘사된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까마득한 어떤 원근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고 나면 여기가 되게 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픽이 굉장히 정교해야지 내가 실감한다는 아니고요. 어떤 그런 느낌들만 좀 줘도요. 제가 거기에 몰입이 되면 되게 허접한 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제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그 그래픽들이 지금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되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아직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동작시킬 만한 거. 그 다음에 5G가 돼야지 용량이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무선으로 네, 갔을 때. 네. 그게 5G가 이제 보급이 다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5G가 되고 이 기기의 성능이 뒤따라주면 이미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완전 뭐 CG를 하는데 진짜 같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그건 구현이 다 됩니다. 그 엔진이 있는데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이라고요. 그 그래픽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유니티를 아실 거예요. 유니티가 굉장히 메타버스 테마주로 또 유명하거든요. 네. 이 유니티가 조금 제페토스러운 그런 그래픽, 약간 말씀하신 약간 떨어지는 그래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기들이 안 되니까 주로 이걸로 많이 돌리고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야 가짜야 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무겁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걸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 되게 무거운 게임 같은 거에는 언리얼 엔진이 쓰여요. 이게 소프트웨어는 됐어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받쳐주기만 하면 언리얼 엔진으로 바뀌면요. 말씀하신 진짜로 하늘을 날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래픽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에 이제 7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네. 잘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뭐 멀티 아바타, 확장 경제, 쌍방향, 익명성, 플레이 미션, 뭐 유사 현실, 동시성 이렇게 이제 그 7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트렌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경제죠. 확장 경제. 그게 메타버스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가상 공간, 초월 현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게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회 경제적 관계가 일어나는 가상 공간, 가상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상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가상 공간, 가상 현실. 이렇게 돼야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동시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만나면 그냥 댓글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존재감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다른 만남의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했던 건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걸 바꾼 게 인터넷혁명이 일어나면서 안 봐도 일이 진행되게 그건 바뀌었어요. 그게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보다 더 간편하게 해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터치, 사람 사이에 어떤 이런 관계는 좀 잘 형성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지 않나. 대면의 그냥 보조적 역할 아닌가 정도의 그런 개념에서 메타버스의 만남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대체해 주는 거죠. 이게 뭐 대면만큼은 안 되지만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 되는 어떤 만남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차세대의 어떤 만남의 연결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동시성이 제일 큰 거거든요. 동시성이라는 두 가지, 경제와 동시성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하는 기업들의 CEO들도 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지금 우선 네. 재택근무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가장 오랫동안 네. 변하지 않는 공간이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교육기관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기업은 빨리 변할 것 같고요. 학교는 여전히 학교가 이게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창의적인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모습만 달랐지 노동자들의 노동이라는 건 되게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창의성 하는데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업의 채용 인재상 이런 걸 보면 창의적 인재. 하지만 진짜로 창의적이면 뽑질 않아요. 뭐 연필을 주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자, 자네는 뭐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나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걸 보니까 저는 뭐 아이폰이 생각나요. 아니면은 뭐 이런 갤럭시가 생각나요. 뭐 무선 이어폰이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죠. 자네는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나? 저는 주전자가 생각납니다. 그럼 얘는 창의적인 사람이면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평가도 안 되는 거고 네. 이게 일에 어떻게 연결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막상 뽑는 사람들을 보면 창의적인 사람 못 뽑아요. 부장님 저는 창의적으로 1시부터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만 창의성을 가지는 거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관점을 시도하는 사람 정도가 기업이 원하는 창의성이에요. 그런데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룰이라는 게 깨질 수밖에 없죠. 가상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늘 하다가도 잠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령 카이로스 북클럽 같은 거 하시고 강연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전용 강연장 같은 걸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상 하려면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그 장소에 구했어요. 그 학생들 많이 다니는 홍대 앞에 딱 구했다 라고 하면 그 장소를 꾸미고 월세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것들 하면은 그냥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신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걸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잘 안 되면 그 될 때까지 뭐 죽어라.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하게 되죠. 이게 옛날 시대의 모습이라면 메타버스에서는요. 그 강연장을 메타버스에 만드는 거예요.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없애. 다음날 다른 장소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안 돼. 없애요. 그러면 이게 강연보다는 약간 서로 간의 연결로 해가지고 뭐 토론 클럽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금방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되게 신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 실행력, 야 이거 보니까 빨리빨리 이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틀이 현실만큼 그렇게 꽉 짜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틀을 깨는 생각,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사람을 또 이런 식으로 받아볼까? 하는 식으로 색다른 생각으로 실행해보고 안 되면 접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 잘 되면 터지고,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어떤 비즈니스라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하며 그리고 자신의 일에 되게 열정적이다. 오히려 시키는 것만 그대로 또박또박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학교 교육과 너무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 틀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메타버스 툴이라는 게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들이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한 친구들이 진짜 같아요. 진짜 우리 학우들이랑 교수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마 줌 강의 해보셨잖아요. 네. 네. 그걸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돈 내고 와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카메라를 켤 수 있지만 대학에서 하면요 애들이 카메라 안 켜요. 그러니까 신문 보면 줌 강의하면 다 카메라 켜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도자료 화면을 위해서 자 잠깐 카메라 켜주세요 하고 사진을 찍은 거고 대부분의 강의들은 다 이 카메라를 끄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네. 특히 저는 여대잖아요. 아침 10시 하는 강의에 카메라 키라고 하면 난리 나요. 이게 네. 교수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면서 키면 이제 천장 향해 있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진행 스킬이 있으신 분은 이제 댓글 같은 거 자꾸 유도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소통하는 느낌이지만 옛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못하면 강연을 하는데 댓글도 안 나오고 다 꺼져 있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강의 재미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강의가 떨어진다. 실시간 강의가 현 강의보다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바타로 참여하면요. 되게 그런 부담이 없어요. 내 민낯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부담이 없고 오늘은 좀 화려하게 입고 가볼까?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나의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안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가 얼마만큼 활동적으로 참여했다. 뭐 손을 들고 발표도 하고 댓글도 많이 하고 뭐 누가 지각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서 또 AI와 머신러닝이 합쳐지면요.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진 친구들은 이런 성향이 있더라. 또 이런 친구들은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같이 이런 성향 분석이 되면서 교육에서 이 친구는 지금 요 정도까지 이해했고 요 정도까지는 좀 혼자 가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성향이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춤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육을 좀 예측하자면 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한 30명, 40명이 한 반에 모여 있어도요. 이 30명, 40명을 다 만족시키는 강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중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은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해. 못하는 애들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3, 40명 있지만 5, 6명만 만족하는 강의입니다. 근데 각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강의, 그게 이제 인강인 거잖아요. 근데 인강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 메타버스는 인강처럼 각자 맞춤 강의를 쏴줘요. 근데 그 강의를 보고 참석을 해가지고 모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얘기나 토론 같은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툴로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의 교육 툴이 되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뭐 애플의 팀쿡 같은 CEO가 대표적인데 창의성, 창발성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반대 이유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냥 자기 관계 있는 유관 부서만 자꾸 보게 되는데 그냥 식당에서 서로 마주치면서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별로다. 이게 주 논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상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옆에 가면은 창이 열려요. 그래서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떨어지면은 실제로 창이 꺼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보통 때도 옆에 가서 말을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저기서 떠드는 게 웅성웅성 소리도 들리는 정도로 구현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과 모여있는 느낌? 자, 우리 휴게실 가자 하면 다 휴게실 가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느낌들을 구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논거로서 제시된 창발성이라는 부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잡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장점이 남거든요. 장점이 뭐냐? 출퇴근 시간이 없어졌어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니까 보통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이 높은 이유가 인재를 끌어들이려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 1,000만 원 다른 데보다 1,000만 원 넘게 주면 인재가 와가지고 그럼 내가 보면서 이 사람이 인재구나 라고 해서 좀 더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즈니스에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1,000만 원보다 재택근무를 더 사람들이 택할 수가 있어요. 뭐 1,000만 원 적게 받더라도 내가 재택근무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이 세이브 되는데 그거를 내 어떤 여가라든가 레저 아니면 투잡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나의 뭐 자아 실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택근무가 일종의 복지가 될 수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뭐 라꾸라꾸 침대 이런 거 있는데 있잖아요. 그게 복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라, 야근해라 이런 얘기니까. 네네. 먹을 거 잔뜩 있고요. 여기서 저녁까지 먹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필요 없어. 난 집에 보내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재택근무의 장점이라면 그러면 인재들이 여기로 몰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회사지만 부산에 굉장히 좋은 인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부산에 있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서울에서 서울 회사를 다닐 수가 있어요. 좀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파리에 있는 회사를 다닐 수도 있어요. 난 서울에 있지만 매일매일. 그러면 인재 풀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해줄게, 진짜 뛰어난 인재가 모여 하면 정말 인재가 모일 수 있고요. 그런 거리상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라는 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10에서 20% 정도 회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재택근무 쪽으로 인재가 가요. 그러면 그 인재를 내가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 5일 근무제 같은 경우가 옛날엔 토요일도 일하는 회사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주 5일 이렇게 되니까 토요일날 일하는 회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가니까. 그래서 재택근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강남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회사 근처의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업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성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우리한테 빼버리면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네. 공간의 제약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죠. 세상이 올 수도 네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순간 사업의 기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할 때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뭐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아바타의 아이템을 팔고 이런 거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이미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오큘러스 퀘스트도 그럼 써보셨죠? 네. 이거요. 네. 안경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불편하긴, 그러니까 좀 답답했어요. 네. 네네. 저는 안경이 이렇게 크니까 눌려가지고요. 하고 나면 여기 자국도 났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2에는 렌즈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액세서리인데 그냥 이렇게 렌즈를 넣다가 내가 가공해가지고 도수를 맞출 수가 있고요. 탁 끼면 낄 수 있게 나온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되게 낯선 거잖아요. 안경점에 가서 도수를 맞춰야 되는데 안경점에서 이거를 다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도수, 그러니까 렌즈 가이드를 파는 업체가 이거를 해주는 업체 리스트를 공유를 해요. 여긴 해준다. 안경점을. 이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경점 입장에서는 맨날 안경만 팔 수도 있지만 나는 안경점을 하니까 메타버스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오큘러스 퀘스트2가 정말 몇백만 대 한국에 보급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반은 안경을 썼을 테고 이게 필요할 테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걸 몇 번 맞춰본 다음에 우리는 오큘러스 퀘스트2 이거를 렌즈를 전문적으로 맞춰주는 안경점이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다.
그럼 아마 지금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타버스와 전혀 관계가 없다가 아닌데 네. 바뀌는 어떤 변화에 분명히 기회가 있고요. 그런 기회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얘기들은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생각 네. 저도 했었거든요. 또 지금 새로운 직업군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예시들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그 직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개발자, 창조자 분야와 그 다음에 정말 일꾼 분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개발자 영역이거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발판즈라는 친구가 제일 유명한데요. 제일브레이크라는 그런 게임을 개발해서 고3 때 그걸 런칭을 했거든요. 한 달에 3억을 법니다. 1년에 3억이 아니라 한 달에 3억. 네. 그 친구 지금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네. 대학생이 한 달에 네. 3억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개발한 거는,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보통 이래요. 초등학생 때 열심히 해요. 중학생 때 이것저것 해봐요. 한 중고등학생 때 런칭을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요, 중고생일 때 말씀하신 뭐 1,000만 원씩 벌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 개발자 영역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뭐 그런 거 메타버스 상에 뭐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영역이라면 이거는 터지면 엄청 터지고, 근데 또 막상 내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올렸는데 사람 안 오면 돈 하나도 안 되고 돈 엄청 되는 사람들도 많고 메타버스 상에선 그냥 진짜 직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는 동시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고요. 상호 교환, 상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명동 같은 데가 하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 명동의 메타버스 쇼핑몰, 그러니까 명동을 메타버스 쇼핑몰로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은 적도 있거든요. 네. 메타버스 쇼핑몰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들어갔어요. 뭐 정관장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스태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태프가 거기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물어보고 이거 좀 싸게 안 돼요 뭐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인터넷 쇼핑몰과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인터넷 쇼핑몰에 Q&A 보고 그 다음에 뭐 챗봇이랑 뭐 챗봇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사람 있으니까 요즘 뭐 사람들 많이 오나요? 이게 메타버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뭐냐면 스토어가 있으면 그 스토어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9시에서 6시까지 적어도. 그게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라는 부동산 메타버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봄에 한번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은 적이 있어요. 디센트럴랜드 내 카지노에서 근무할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그럼 이제 아바타가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에이터랑은 좀 다르죠. 이건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거니까 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런 정말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메타버스가 좀 그런 식으로 뭐 메타버스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직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그러니까 AI라든가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는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책에 나온 멀티 유니버스 같은 생각이 쭉 드네요. 네. 네. 유니버스가 쭉 있어서 네. 네. 어떤 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도 하고 놀기도 네. 하고 거기엔 다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내가 직업을 가진 메타버스니까 여기서는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쪽 가면은 또 인싸, 또 뭐 춤 잘 추고 막 이런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일상과 일탈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같은 메타버스가 아니라 다른 메타버스에서. 그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 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광고하는 것들도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침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뭐 금융 개설하는 그런 창구를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겠다 네. 이런 기사도 이제 나온 것 같고요. 네. 기업들 좀 변화들은 좀 어떠한가요? 글로벌 10대 기업이 있어요. 네. 시총으로 보자면 네. 글로벌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메타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정보도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 아니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지 한국 기업들도 속속들이 메타버스에 합류한다. 현대차 같은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롯데도요, 메타버스를 하겠다.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를 한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 변화해서 비즈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 모바일 인터넷 이것이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카이러스 클럽에서 문자, 그러니까 이 핸드폰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해봤어요. 근데 좀 잘 돼. 카카오톡이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람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몇 천만 명 가진 툭하니까 그럼 그냥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네, 네. 말하자면 이미 이쪽 기술이나 모바일 인터넷에서는 독점적 기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스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대학생 3명이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 학교 여학생들 누가 예쁘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만든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는 가능해져요. 갑자기 빵 터지는 거. 서울의 어느 기숙사에서 새로운 거대 메타버스가 나오지 않으려고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들도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모바일 인터넷에서 바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피처폰에서 1등이 노키아였거든요. 삼성이 아무리 뭐래도 노키아한테 안 됐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건데 노키아는 내가 그래도 하나도 잘 팔리는데 뭐하러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를 내가 굳이 뭘 따라가 했다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싸이월드도 그래요. 싸이월드도 PC 기반이었다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바뀌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뀔 때 내가 하지 않으면 전 세계 1등 기업도 사라지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놓고 있으면은 내가 뒤떨어지면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또 지금 기술에서는 2, 3년 떨어지면 이건 못 따라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실 때 이렇게 큰 사회적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흐름 자체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뭔가 성실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사람들과 상의하고 한 6개월, 1년 준비한 다음에 딱 나오면 이미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 기반 자체가 메타버스는 비용이 안 들지만 인터넷 기반 자체도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칼을 뽑아들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썰어야 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줄 알고 탁 했는데 아니야. 그럼 빨리 집어넣어요. 또 아니야. 집어넣어. 그러다가 됐으면 탁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물론 생각하기 전에 기획은 해야겠죠. 근데 생각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보고 실행해보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실행력이 정말 필요하고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이에요. 말과 글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SNS 생각나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 보면 뮬레네그,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할수록 글 쓰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 문구가 먼저 떠올랐고요.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때 비언어적인 요소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70%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저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아요.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이게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맥락과 이런 것들 사이에. 메타버스는 그게 없어요. 서로 만났는데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체 언어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 의사를 하다 보면 제가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댓글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은 뭐 참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 댓글을 달기 전에 피드 있는 사람이요. 이걸 보면서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어따 대고 훈계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냥 충고한 것일 뿐인데 그냥 이 한마디 글에는 그런 것들이 다 담길 수가 없어요. 의도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 의도를 저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하기 방법. 또 반대로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메타버스상의 커뮤니케이션 특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 더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인재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정말 그러네요. 그 전달력하고 해석력이 훨씬 더 중요하시겠네요. 네. 아, 표정을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스노우 크래시 그 네. 소설이 이게 메타버스의 원조가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메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다 와서 즐기는 메타버스가 성공한 게 있다. 그 메타버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정이 나오는 메타버스예요. 그 표정의 기술을 개발한 게 여기 여주인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정말 선취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정까지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거기서 성공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시간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중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산업군이 승자 독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네. 네. 카카오톡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카카오톡 하나가 있는 것처럼 네. 그 메타버스도 그런 승자 독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이렇게 먹어갈 가능성이 큰가요? 100% 메가 메타버스죠. 100%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네이버의 처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였잖아요. 검색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령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스토어로서 가능성이 좋아. 2020년에 쿠팡 매출이 24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매출이 28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스토어 붙이죠, 뭐 교육 붙이죠, 뭐 붙이죠, 뭐 붙이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를 검색 서비스라고 말하기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되게 취업 어려울 때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일본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트가 리크루트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리크루트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자체가 포털처럼 기능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지금 카카오톡을 문자 무료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붙이면서 그 사람들을 더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메가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도 자기가 10억에서 20억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지금의 페이스북을 대체하는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로블록스나 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또 비슷한 다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좀 어떤 과정으로 이 확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아직은 네. 그런 것들이 뭐 초창기에도 팍 성공한 건 아직 없으니까. 네.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페토의 주 핵심은 아바타 꾸미기거든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른들이 하기엔 특히 재미가 없다 보니까 2020년 하반기에 게임 기능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계속. 붙여서 대보고 하는 식으로 기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페토의 알체라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또 다른 데 가면은 그래서 제페토는 사진을 찍으면 자기와 거의 똑같은 아바타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다른 데들도 재밌네 하고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모습을 커질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갖다 붙이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지금 도깨비라는 펄어비스라는 게임사가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고 네. 공개를 했는데
너무 호평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건. 그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 게임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예고편을 공개한 거거든요. 얘가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하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좀 잘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를 확 보급하는,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치자면 앵그리버드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어서 네. 일정 뭐 돈을 벌면 이제 달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향후에는 각 이제 플랫폼별로 다 이게 귀찮다.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얘기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금융 얘기를 하자면 이게 또 1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네. 메타버스 하면 NFT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랑 항상 같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메타버스 내 경제가 제일 특징이니까 이 경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제일 핵심이고요. 근데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메타버스 쇼핑몰은 지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도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타버스 쇼핑몰을 만든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 가서 메타버스 쇼핑몰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도쿄에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결제를 했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얘가 메타버스상에서 이거가 되면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결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상점에서 보내고 다시 와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이 경제활동이 완결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메타버스 상에서 나는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었어요. 도토리를 받았어요. 이 도토리를 사용해서 여기다 썼더니 여기서 나한테 물건을 보내줬어요. 그럼 내가 몇 도토리를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국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 돈의 흐름이 완결돼 버리면요. 국가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전이라든가 환율, 뭐 아니면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갈 때 뭐 $10,000 이상 못 가져가 이런 것들이 돈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 벌었고 막 이런 것도 이제 세금으로 하려고 다 하는 건데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메타버스 누가 얼마 벌었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쓰는 것도 여기서 써버리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 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이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거든요. 비트코인을 내가 여기서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미국 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실체가 없으니까 망할 거야 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국가기관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연준 의장, 한국은행 총재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했으면 좋겠는 사람이죠. 잭 도시라든가 일론 머스크. 이거 똑같은 일이 메타버스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쓰이는 돈은 암호화폐의 흐름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뭐 한국 돈 줄 테니까 이럴 순 없잖아요. 이 메타버스라는 건 공간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게 글로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쓰이는 어떤 화폐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도토리면 도토리인데 이 안에서 완결성을 가져야 되니까 거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럼 국가가 이 흐름을 알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국가를 초월하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그래서 금융권이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금융권이 보수적으로 유명한데 왜 이렇게 뭐 금융권 메타버스에서 임원회의 했다느니 자꾸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금융권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국가는 계속 막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되는 걸 계속 막기도 하고 근데 기업에서는 너무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걸 계속 쓰게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좌절됐죠. 네, 네.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얻은 리브라를 파리에서도 쓸 수 있고 뉴욕에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화바스켓이라고 해서 엔화, 달러, 유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화폐를 통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내가 한국에서 얻은 리브라를 뉴욕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쓸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다 대고 네가 지금 세상을 초월하려고 네가 황제냐? 이런 식의 어떤 미움을 받아서 리브라는 안 됐고요. 네. 지금 DM이란 암호화폐를 추진 중이에요. DM은 각
그 국가 단위의 바스켓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기준, 달러 기준, 엔화 기준, 원화 기준 이런 거죠. 이러면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쓰려면은 뉴욕 가서 쓰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해주겠지만 환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데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쓰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타벅스가 그래요. 스타벅스가 스타코인이라고 책에 소개돼서. 네. 네. 스타코인이 현재 한국 스타코인을 미국 가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의 선불 충전금이죠. 이걸 쓸 네,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백트앱이라는 걸 써가지고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환전이 되는 게 암호화폐 기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스타코인이라고 만들면 저기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스타코인을 아니 그러면 스타벅스만 쓰지 말고 호텔에서 쓰고 렌트카에서 써. 그럼 나는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가가지고 촉촉촉촉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금융의 하나의 경쟁자로서 스타벅스를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행장이 2021년 그 신년사를 하면서 스타벅스 같은 데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런 메타버스의 뭐 그 구매가 가능한 거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뭐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아주 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네. 1세대 블록체인과 2세대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은 1세대 블록체인인데 우리가 아는 분산 원장 기술만 적용되고요. 2세대 블록체인에 가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간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은 물론 이제 집을 보여주는 건 되게 큰일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보증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집을 뭐 맨날 사고 팔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무슨 서류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고 이런 걸 모르거든요, 보통은. 아니, 평생에 한번 살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어디 가서 뭘 확인해야 되고 뭐 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확인해보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다 사고 생기면 또 보증보험 있어가지고 보험 이런 것들을 보증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공인중개사라는 건.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그 계약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그 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돈을 보냈어요. 이 사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다 이 집은 깨끗하다. 뭐 그 부채도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돼야지 그 돈을 받고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과 계약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보증이 된 거예요. 네. 이 중간 단계도 없고 되게 신뢰 암호화폐잖아요. 이게 이더리움 기반, 2세대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스마트 계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메타버스도 그런 부분들, 그냥 단순한 분산 원장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메타버스에서 내가 지금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센터에 사는데 이 사람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하면은 누가 훔쳐가면 잡기라도 하지. 이 사람이 보내는 돈이 지금 뭐 어디서 위조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뢰 기반의 암호화폐가 되지 않으면 사실 거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게 블록체인 2세대 블록체인을 기반 스마트 계약을 기반한 그런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조카들도 그 마인크래프트를 24시간 달고 살거든요. 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커서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혼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큰일 날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한창 이제 이 뭐 마인크래프트나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부모들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또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요. 그 제가 하기 전에 이전에 최재분 교수님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핸드폰 네이티브들이다. 그럼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때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런 것 없이 살 수 없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하듯이 얘네들은 이걸로 할 것인데 얘네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 익숙해지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도 그렇다고 게임을 주구장창 해라 그러면 약간 뭐 걱정도 많이 되실 거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처음부터 게임 개발할 수는 없어요. 한 내가 몇 년 해보니까 잠깐 이게 좀 재미가 떨어지는데 내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내 해보니까 또 유저로서의 입장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몇 번 해보고 실패한 다음에 성공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막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성공할에 또 성공 경로를 막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해서 서울대 갔어. 그럼 뭘 할 거예요? 과연 그게 또 바람직한 삶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이런 게임을 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고, 뭐 자녀 교육의 한 중간 정도의 형태는 무엇일까를 또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좀 창의성 있는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이런 거 잘 받는 교육이 아니라 좀 창의성 있는 교육들을 찾아서 보내세요.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는 좀 부담이 된다면 초중학생 때 다른 것들도 가보라고 이런 것도 보내고 백화점 문화센터를 활용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보내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좀 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꼭 수학, 영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신의 다른 생각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아이의 생각이 조금 더 룰을 깨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이시안 교수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